로컬 창업 심층 분석 진행하는 박동식 대표입니다. 네, 저는 공동 진행하는 이선희 교수입니다. 인구의 절반이 노인인 완전히 소멸해가는 산골 마을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아주 흔한 지방의 암울한 풍경이네요. 그렇죠. 지역 경제는 이미 죽었고 이분들이 내다팔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라고는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그 흔한 낙엽뿐입니다. 보통 그런 복지단체 구호물품 지원 다큐멘터리 도입부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마을이 그 흔한 낙엽을 팔아서 연간 2억 6천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최전선이라면 어떨까요? 와, 아주 직관적이고 날카로운 오프닝입니다. 우리가 보통 글로벌 비즈니스나 혁신을 떠올릴 때 반사적으로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유리빌딩이나 막대한 벤처 캐피탈을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지금 전 세계 경제의 밑단에서는 완전히 다른 문법의 혁신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여정은 단순히 뭐랄까 시골 동네에서 아기자기하게 장사하는 그런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오늘 저희 앞에는 글로벌 로컬 창업의 전략적 발전 모델을 다룬 심층 연구 보고서랑 한국 로컬 창업의 생태계 전환을 분석한 방대한 두 건의 자료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대도시에 살든 지방에 살든 아니면 비즈니스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계신 분이든 오늘 우리가 해부할 이 지역성이라는 무기, 이 작동 원리는 여러분의 시각을 완전히 재편할 겁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이 역설적인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이 흐름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모든 혁신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그 결핍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도시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전 세계적 위기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맞은 곳이 바로 일본이거든요. 아, 일본이 참 고령화가 빠르죠. 맞습니다. 일본의 로컬 비즈니스는 중앙정부의 하향식 지원금 모델이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그 뼈아픈 깨달음에서 출발했어요. 1979년 오이타현의 일촌 일품 운동이 그 시초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마을마다 특산물을 만들자는 1차원적인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그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보통 지역 살리기라고 하면 정부가 예산을 딱 쥐어주면서 이거 한번 키워보세요 하고 지시하는 형태가 흔하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방식이죠. 그런데 오이타현의 히라마스 지사는 철저히 상향식, 그러니까 바텀업 방식을 고집했더라고요. 네, 핵심은 중앙의 보조금을 끊고 철저한 자생력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로컬이면서 글로벌이라는 철학 아래에 마을 주민 스스로가 세계 시장의 스탠다드에 맞는 품질과 기획력을 갖추도록 유도한 거죠. 아, 보조금을 아예 끊어버렸군요. 네, 이 철학이 수십 년간 진화하면서 그 궁극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까 오프닝에서 언급하신 도쿠시마현 카미카추의 이로도리 비즈니스입니다. 아, 그 낙엽 비즈니스 말이죠. 솔직히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엄청나게 회의적이었거든요. 아니, 땅에 떨어진 나뭇잎에 수억 원을 지불할 사람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고령화와 고립이라는 그 치명적인 단점을 포장하기 위한 그저 한철 유행하려 화제성 마케팅 아닌가요? 겉보기엔 약간 기믹처럼, 그러니까 눈속임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비즈니스의 코어는 나뭇잎이 아니라 데이터와 IT 기술입니다. 데이터요? 네, 이들은 단순히 할머니들에게 산에 가서 예쁜 단풍을 주워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분들에게 태블릿 PC를 쥐어주고요. 80대 할머니들에게 태블릿을요? 맞습니다. 일본 전역의 최고급 요정이나 스시집에서 계절별로 혹은 날씨별로 어떤 장식용 잎사귀를 필요로 하는지 실시간 수요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리사들이 요리를 장식할 때 쓰는 그 잎사귀들의 수요를 데이터로 매칭시킨 거군요. 정확합니다. 할머니들은 매일 아침 태블릿으로 전국의 수요 데이터를 확인하고요. 가장 단가가 높고 수요가 확실한 나뭇잎을 맞춤형으로 채취해서 발송합니다. 이야, 이거는 마치 소프트웨어의 버그를 가장 매력적인 핵심 기능으로 탈바꿈시킨 거랑 똑같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고령화라는 치명적인 버그를 오히려 수십 년간 산을 타며 식생을 꿰뚫고 있는 노인들의 전문성이라는 핵심 기능으로 치환한 거죠. 완벽한 시장 논리입니다. 첨단 기술이 개입함으로써 이분들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교한 공급망의 경제 주체로 거듭난 겁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렇다면 물류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합니까? 시마네현의 아마초 사례가 딱 떠오르는데요. 네, 아마추어 아주 유명하죠. 거긴 심지어 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낙도잖아요. 수산물은 신선도가 생명인데 섬이라는 물리적 제약은 비즈니스에서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지 않나요? 맞아요. 물류 페널티가 엄청나죠. 그런데 그걸 극복한 무기도 결국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아마초는 카스, 즉 순간 동결 기술을 도입했거든요. 순간 동결이요? 네, 일반적인 냉동은 세포벽을 파괴해서 해동할 때 식감과 맛이 확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이 카스 기술은 자기장을 이용해서 물 분자를 파괴하지 않고 세포벽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얼려버립니다. 잠깐만요. 그 말은 섬에서 갓 잡은 바위굴이나 해삼의 시간이 그 순간 딱 정지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죠. 이 기술 덕분에 그 외딴 섬의 수산물이 도쿄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에 방금 잡은 상태 그대로 공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리라는 최악의 제약이 기술을 만나서 제로가 된 거네요. 네, 이렇게 경제적 자생력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의 섬 유학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려 800명이 넘는 외지 청년이 이주했고 그중 절반이 정착했죠. 와, 절반이나요? 일본 기시다 내각이 나고야의 일본 최대 규모의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인 스테이션 A를 구축하는 이유도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개별 마을의 역발상과 기술의 결합이 실제로 경제를 살리는 걸 목격했으니까 이걸 국가 단위의 거점 생태계로 스케일업 하겠다는 거군요. 훌륭한 통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시야를 한 단계 더 넓혀야 합니다. 일본이 결핍을 자산으로 바꾸는 개별적 혁신을 보여줬다면 서구권은 이런 혁신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탄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아, 개인의 피나는 노력이나 영웅적인 촌장님 없이도 생태계가 알아서 굴러가게 만드는 그런 인프라 말이죠. 맞습니다. 미국의 포틀랜드 사례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일명 실리콘 포레스트라고 불리던데 이곳의 메이커 운동은 제가 아는 일반적인 자본주의 생리랑은 좀 다르게 돌아가더라고요. 포틀랜드 생태계를 이해하려면 나이키나 인텔 같은 거대 앵커 기업들의 역할을 봐야 합니다. 이 기업들이 지역 생태계의 거대한 훈련소 역할을 하거든요. 훈련소요? 네, 글로벌 스탠다드를 경험한 인재들이 회사를 나와서 지역의 소규모 창업가, 즉 메이커로 자리 잡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대기업의 본질은 기술 독점하고 인재 유출 막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들 하죠. 왜 자사 출신 인재들이 지역에 나가서 자기들만의 실험적인 생태계를 꾸리도록 방관하거나 심지어 협력까지 하는 거죠? 나이키나 인텔 입장에서 그게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오는 구조입니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IT 업계의 오픈소스 코딩 생태계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대기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뷰로크라시, 즉 관료주의에 빠지고 혁신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네, 조직이 무거워지죠. 반면에 포틀랜드 골목의 소규모 메이커들은 트렌드에 극도로 민첩하고 실험적입니다. 인텔이나 나이키 같은 대기업은 핵심 아키텍처와 자본을 제공하고 지역의 메이커들은 그 위에서 기발한 혁신을 마구 테스트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대기업은 이분들로부터 새로운 트렌드랑 혁신의 피를 끊임없이 수혈받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대기업의 글로벌 표준과 자본을 얻는 완벽한 공생경제가 성립하는 겁니다. 콜로라도주 볼더를 전 세계적 창업 허브로 만든 그 먼저 베풀기 문화 역시 이런 강력한 사회적 자본의 형태고요. 결국 상생이라는 게 뻔한 도덕적 구호가 아니라 가장 냉혹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생존 전략이라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혁신에는 필연적으로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대도시의 벤처 캐피탈은 지방의 소규모 메이커들에게 굳이 투자하지 않을 텐데 이 금융의 공백은 도대체 어떻게 메우나요? 그 지점을 정확히 타격한 것이 바로 미국 재무부의 CDFI, 즉 지역개발금융기관 펀드입니다. 전통적인 은행권에서 소외된 지역 창업가들에게 자금을 수혈하는 제도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자금이 저금무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또 있다는 건가요? 네, CDFI는 자금 지원과 반드시 기술 지원을 병행합니다. 기술 지원이요? 네, 그냥 돈만 딱 쥐어주고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게 아니고요. 재무제표 읽는 법부터 공급망 관리 시스템, 마케팅 전략 등을 철저하게 교육합니다. 비즈니스가 자생할 수 있는 기초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야, 정말 체계적이네요.
미국의 인프라가 자본과 문화의 결합이라면 유럽은 공간을 다루는 방식, 이른바 공간 해킹이 압권이었습니다. 도시의 유휴 공간을 전혀 다른 목적의 생산기지로 전환하는 걸 보고 진짜 놀랐어요. 베를린과 파리가 대표적이죠. 베를린은 분단의 상흔이 남은 폐양 조장을 글로벌 스타트업 코워킹 스페이스인 팩토리 베를린으로 바꿨고요. 양조장을요? 네. 그리고 파리의 사이클로포닉스라는 스타트업은 자동차가 줄어들면서 텅 빈 지하 주차장을 유기농 버섯 농장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극도로 비싼 도심의 임대료를 유효 공간 재생으로 우회하고 소비자와 생산지의 유통 단계를 아예 제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와, 영국의 공동체 이익회사 규정인 자산잠금 제도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비즈니스를 통해 창출된 수익이 외부 투자자나 대기업의 배당금으로 쏙 빠져나가지 못하게 무조건 지역사회로 재투자되도록 법적인 망파제를 친 거잖아요. 맞습니다. 훌륭한 제도죠. 시스템적으로 부의 유출을 막아버렸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자, 이렇게 서구의 치밀한 시스템과 인프라를 살펴봤는데 이 모든 요소들이 한국으로 넘어오면 또 다른 폭발력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네, 한국은 양상이 조금 다르죠. 맞아요. 한국은 서구와는 다르게 지금 소비의 주축인 MZ세대의 강력한 가치관 변화와 맞물려 있잖아요. 연세대 모종린 교수가 제안한 탈물질주의와 골목길 자본론이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과거의 로컬 비즈니스가 생계를 위한 장사였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자신의 취향, 철학, 라이프 스타일을 지역이라는 공간에 투영하거든요. 단순한 생계형 장사가 아니군요. 그렇죠. 소비자는 단순히 커피나 빵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창업가가 설계한 공간의 경험과 세계관을 소비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네요. 이분들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동네의 문화를 기획하고 재조립하는 약간 비즈니스 아키텍트, 그러니까 건축가에 가깝네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양양의 서피 비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변을 힙하게 꾸며서 대박을 낸 건 알겠는데 보통 이렇게 외지 청년들이 들어와서 핫플레이스를 만들면 원주민분들이랑 갈등이 터지고 젠트리피케이션이 무조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했죠? 그게 바로 서피비치의 진짜 방어벽인 신뢰 자본입니다. 이들은 밤에는 힙한 파티를 여는 동시에 낮에는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정기적으로 여행을 가고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무료 서핑 강습을 열었어요. 지역 융화에 엄청 신경을 썼네요. 네, 자신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의 일원임을 증명하는데 막대한 에너지를 쏟은 거죠. 이 단단한 커뮤니티의 신뢰가 외부의 경쟁자나 거대 자본이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해자가 된 겁니다. 내륙산 꼴인 경북 영주의 스택스 프로젝트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바다가 없는 내륙 산골짜기에서 KTX 접근성만 딱 믿고 AI 육상 새우 양식장을 만들다니요. 상상하기 힘든 그림이죠. 네, 이게 비즈니스의 유닛 이코노믹스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개인의 자본만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SPA 스페셜티라는 대기업의 자본, 영주시의 행정 지원, 그리고 임팩트 엑셀러레이터의 전문성이 결합된 민관주도 상생 모델입니다. 대기업의 자본과 치자체의 인증이 강력한 레버리지가 된 거군요. 가장 보수적일 수 있는 지역 주민분들의 마음을 단번에 열고 협업을 끌어낼 수 있는 일종의 보증수표 역할을 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전남 목포의 괜찮아 마을 역시 마찬가지 접근법입니다. 청년들에게 6주간 실패해도 괜찮다 하며 여유를 줬을 뿐인데 그 심리적 안전망이 오히려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시키고 실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결과로 이어졌죠. 와, 진짜 역설적이네요. 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동네 혹은 무심코 즐기던 취미나 기술을 어떻게 이런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로 치환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하지만 여기서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케일업 문제 말씀이시죠? 맞아요. 로컬 비즈니스가 고유의 매력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지역이라는 한정된 파이 안에서는 성장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른바 스케일업의 딜레마죠. 피할 수 없는 장벽이죠. 덩치를 키우려면 결국 전국적인 프랜차이즈가 되거나 대도시로 쫙 진출해야 하는데 그 순간 로컬 비즈니스의 핵심 가치인 고유성과 그 힙합은 증발해버리지 않습니까? 본질을 지키면서 글로벌로 확장하는 게 과연 양립 가능한 목표인가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그 딜레마를 푸는 열쇠가 바로 와튼스쿨 마우로 기행 교수가 주창한 플랫폼 패러독스에 숨어 있거든요. 플랫폼 패러독스요?
네, 우리는 보통 아마존이나 우버 같은 거대 글로벌 플랫폼이 전 세계의 모든 로컬 시장을 획일적으로 다 집어삼킬 거라고 두려워했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 월마트가 독일에 진출했다가 현지 소비 문화의 벽을 넘지 못하고 처참하게 철수했던 그 사례처럼 말이죠. 네,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거대 플랫폼은 글로벌 스케일은 갖췄지만 현지의 미세한 문화적 맥락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일방향적 이식이 실패하는 이유죠. 여기서 엄청난 문화적 틈새가 발생하거든요. 아, 틈새요? 네, 그리고 그 틈새를 파고드는 것이 바로 로컬 크리에이터들입니다. 이들은 쇼피파이나 애쉬 같은 디지털 툴을 단순한 판매망이 아니라 글로벌 인프라로 철저히 활용합니다. 아, 그러니까 글로벌 플랫폼이 로컬을 집어삼키는 게 아니라 로컬 크리에이터가 글로벌 플랫폼을 하청업체나 인프라처럼 부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한국의 1인 창작자가 쇼피파이의 다국어 번역이랑 결제 시스템에 딱 올라타서 서울의 대형 백화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런던이나 뉴욕의 소비자에게 초근접 현지화된 감성을 직접 판매하는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물리적 거리는 압축되고요. 역설적으로 가장 지역적이고 독특한 텍스처를 가진 제품만이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대기업들이 로컬과 결합하려고 혈안이 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스타벅스가 60년 된 경동시장 폐극장을 리모델링해서 매장을 내고 또 코오롱이 울릉도의 고릴라 캐릭터 울라를 IP화해서 지역 상인들과 수익을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힙하고 진정성 있는 브랜드 스토리를 얻는 것이고, 로컬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과 유통망이라는 날개를 다는 거네요. 서로의 결핍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교환이군요. 정확합니다. 천이와 워티에이션 플랫폼인 로컬 스티치나 맹그로브 같은 곳들이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서서 아예 로컬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을 매니지먼트하는 기획사로 진화하는 것도 이제 아귀가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게다가 환경 문제로 인한 탄소 중립과 ESG 경영 트렌드까지 고려하면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로컬 비즈니스의 가치는 앞으로 투자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재평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해부한 이 방대한 사례들을 하나로 꿰뚫는 명확한 통찰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콤플렉스이자 숨기고 싶었던 그 지역의 제약과 결핍이 첨단 기술과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시각을 통과하는 순간 글로벌 시장을 매혹시키는 가장 희소성 있는 오리지널리티로 둔갑한다는 겁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카미카치의 나뭇잎 수요 예측 시스템에 앞으로 AI가 붙고 아마추어의 급속 냉동 물류에 자율주행 드론이 결합된다면 로컬 비즈니스는 이제 대도시의 보조제가 아니라 미래 경제의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핍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아직 발굴되지 않은 가장 강력한 서사입니다. 오늘이 깊고 밀도 있는 심층 탐구 여정을 마치면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한국의 작은 산골 마을 크리에이터가 쇼피파이를 통해서 베를린의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며 자신만의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알던 국가나 국경이라는 개념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와, 아주 도발적이고 묵직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미래의 우리는 한국인, 미국인이라는 물리적인 영토의 소속이 아니라 자신과 철학을 공유하는 전 세계의 로컬 브랜드들이 만들어낸 수만 개의 초연결 마이크로시티 중 어디에 소속될지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건 아닐까요? 충분히 가능한 미래입니다. 오늘 방송이 끝난 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제약이나 핸디캡이라고 여겼던 그 결핍이 어떤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수 있을지, 여러분만의 낙엽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게 사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또 다른 통찰과 함께 다음 여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